안녕하세요. 동국대 YC 캠퍼스 불교학부의 한지연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먼 길을 걸을 예정이에요. 설산을 넘어서 이제 사막을 향해서 들어갈 건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구마라집 스님의 고향인 과거 구자국, 현재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쿠처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는 데까지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고 가면은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높은 설산이 많고 그 풍경도 보면은 처음에는 우와 하고 굉장히 놀랍고, 이런 길들을 통해서 우리 스님들도 가시고 이런 풍경 자체가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그렇게 가시다가 보면은 그 설산 하나, 두 개 정도 지날 때쯤 되면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북인도를 출발해서 구자국까지 도착하는 중간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잠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도 땅을 출발해서 동쪽으로 가면서 여러 지형 지모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높은 설산을 비롯해서 그 설산에 살고 있는 돼지도, 이게 돼지인지 아니면 너구리인지 아니면 조금 커다란 쥐인지 정말 이상하게 생긴 돼지도 만날 수가 있고요. 과거에 사람들이 오고 갔던 굉장히 위태로운 길도 보여서 신기한 것 투성입니다. 우선 우리는 강을 한번 볼 거예요. 인도의 가장 중요한 젖줄기라고 할 수 있는 강이 있죠. 여러분들 과거에 배웠던 세계 4대 문명 아마 떠오르실 텐데, 4대 문명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인더스 문명이라고 할 때 언급되는 강 이름이에요. 인더스 강. 바로 그 인더스 강의 발원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고대 문명을 탄생시켰던 인더스 강은 뭔가 굉장할 거라고 또 대단할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하시는데요. 인더스 강은 정말 보자마자 이게 인더스 강인가? 이 물이 어떻게 문명을 탄생을 시켰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회색빛의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큰 대야에 떠놓고 보면요,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아래 시멘트가 가라앉고 위에는 조금은 맑은 물이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정화를 한 물로도 머리를 감으면, 우리는 아리수라는 굉장히 좋은 물을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물로 머리를 감으면 굉장히 뻣뻣해지고, 또 피부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우리 피부병,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럴 정도로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 물인데, 그런 시멘트 물이라고 해도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는 강이기 때문에 과거 상인 그리고 전법승, 이런 분들은 모두 이 인더스 강의 강줄기를 따라서 계곡 사이사이를 스치면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나 칠라스라는 지역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인도의 거의 끝자락에 위치한 곳이고, 이 얘기는 곧 동쪽으로 갈 때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곳 칠라스에는 과거 인더스 상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곳을 오고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인더스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계곡의 바위마다 그들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화면으로 보시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 머리에 뿔이 달린 동물이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곳에 사는 산양인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발음을 자세히 아마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산양을 사냥에 살아가던 이곳 원주민들이 사냥을 나갈 때 정말 많은 수확이 있길 기원하면서 사냥의 대상인 산양을 그려놓은 흔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는 화면은 상인들과 함께 이곳을 걸었던 스님들께서 그리셨던 것으로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불탑도 보이고요. 또 부처님의 모습도 보이고 있죠.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부처님의 초전법륜 장면을 바위에 새겨놓기도 했어요. 아마도 물이 있는 이 지역에서 앞으로 설산을 넘어야 하는 그 고된 여정을 조금은 단도리하는 차원에서 이곳에 좀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었나 봅니다. 이처럼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던 혹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던 바라는 무언가를 새겨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암각화가 무려 2000년이 넘는 그림이니 정말 오래된 그림이죠.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이 칠라스의 이런 암각화를 본 다음부터 저는 유적지는 아닌데 산이나 혹은 들에 있는 아주 작은 돌멩이를 꺼내서 제 이름을 한글로도 새기고 또 영문으로도 새기고 한자 이런 문자들을 이용해서 조금 새겨 넣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렇게라도 2000년이 넘는 이런 암각화가 남을 정도니까 제 이름도 좀 남겨보고자 하는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자연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니까 신고는 하지 마시고요. 다시 암각화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 보여드린 사진의 모습 그대로 현재는 칠라스의 암각화를 보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곳 칠라스 일대는 무슬림 무장단체가 점령하면서 자신들이 모시는 알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상으로 취급해서 아주 시뻘건 색깔로 X자 아니면 하얗게 전부 색을 칠해버려서 전혀 보이지 않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곳을 차량으로 지날 때조차도 검은색으로 차량용 커튼을 내리쳐서 안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는지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도 하는데요. 과거 이곳 사람들의 평온함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바위에 그려 넣었던 어떤 소박한 삶이 있던 곳이 현대에는 정치 그리고 종교라는 옷을 입고 앞선 선조들의 고요함과 역사를 온통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죠. 자, 인더스강 그리고 그 주변에 흩어져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위 속 그림을 보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쿠차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쿠차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죽음의 사막으로 알려져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쿠차의 위편, 북쪽으로는 해발 5,000m가 넘는 그런 산맥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온통 높은 산맥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산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 산이다 라는 뜻을 붙여서 천산산맥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산맥이 쿠차의 북쪽에 떡 버티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들어갔던 서북인도에서부터 방금 지나온 칠라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쿠차까지 지형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서북인도에서 이곳 타클라마칸 사막까지 히말라야 산맥이 줄기들이 가로막고 있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2개에서 3개의 길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 지역이 마치 가재의 몸통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나서는 그 가재가 집게발을 떡 벌리고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재 집게발이 감싸 안고 있는 것은 바로 타클라마칸 사막이고 각각의 집게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도로가 되는 셈입니다. 이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총 3갈래 길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주로 불교가 전해진 이 도로는 타클라마칸의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2갈래 길입니다. 그 길의 이름은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위치한다고 해서 사막 북도 그리고 사막 남도라고
라고 하고 우리가 들어갈 쿠차가 위치한 곳은 사막 북도에 해당해요. 그리고 아까 잠시 제가 쿠차의 북쪽에는 천산이 위치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천산의 남쪽에 있다라고 해서 천산남로라고도 하는 것이 사막 북도와 천산남로를 동일하게 부르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제 직개발에 해당하는 천산남로 혹은 사막 북도라고 하는 도로를 이용해서 쿠차로 들어가는데요. 쿠차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마라집 스님의 고향입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원래 왕족이었어요. 그렇지만 쿠차의 어떤 다사다난한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구마라집 스님의 어머니께서 어린 구마라집을 출가시키고 곧바로 인도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국가의 존폐가 다른 국가의 손에 달려있고 왕 위에 등극해봤자 결국 그들의 손아귀에 있을 바에는 차라리 출가시켜서 조금 더 큰 인물로 성장을 시켜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구마라집 스님의 어머니셨던 겁니다. 왕위에 오르지 않는다면 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될 거라는 부처님에 대한 점괘 아닌 점괘와 상당히 유사한 스토리로도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7살에 출가하고 9살이 되던 해에 인도로 유학을 떠나서 부처님 법을 수학하게 됩니다. 구마라집 스님께서 인도에 유학했을 당시에 인도는 온통 부파불교 1세기였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구마라집 스님도 역시 부파불교에 심취해 계시다가 쿠차로 다시 돌아오기 바로 직전에 대승의 가르침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대승을 접한 구마라집 스님은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소승을 배운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황금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노쇠만 가지고 이것이 가장 훌륭한 것으로 여긴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대승이라는 가르침에 굉장히 감명을 받은 그리고 환희심을 가진 그런 구마라집 스님이 근 10여 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오랜 시간으로 느껴졌을 텐데 그렇게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상봉을 하니 구마라집 스님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엄마가 해준 집밥도 먹고 싶은 게 당연했겠죠. 그런데 귀국하고 보니 엄마 역시 출가한 상태였습니다. 출가한 것도 놀라운데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반기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쿠차는 망할 거다. 그리고 너는 중국의 대승의 가르침을 반드시 전해라. 라는 딱 2가지 말만 남기고는 인도로 바로 떠나버리십니다. 10여 년 만에 만난 엄마가 너 다시 길 떠나라. 나라는 곧 망한다. 라는 말만 하고 정말 그 흔한 집밥 한 번 안 해주고 사라지니까 원망스러움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신은 동쪽으로, 엄마는 서쪽으로, 나라는 망한다. 이 생에서 다시는 엄마를 볼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한 슬픈 고통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시기에 구마라집 스님은 대승에 이미 심취돼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떠나보낸 그 언저리 시기에 구마라집 스님은 아무리 대승경전을 펴놓고 봐도 그저 백지로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구마라집 스님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다시 경전을 들여다보고 뭔가 공부를 하고 수학을 한다? 이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정말 그냥 다 집어치우고 들어 누울 것 같아요.
그런데 구마라집 스님은 지금까지도 고승으로 회자되는 것이 여기서부터 우리랑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신을 좀 가다듬은 구마라집 스님은 이 마음 자체가 그저 마라의 장난일 뿐이다 라고 여기고 대승경전을 다시금 수확했다라고 전해져요. 석굴사원 안에서 이제 구마라집 스님은 열심히 대승을 수확하면서 어머니가 남겼던 그 당부의 말씀을 곰곰이 새기고 또 새기는데 그 어머니의 예언 아닌 예언, 쿠차는 망한다 라는 그런 날이 와버리고 맙니다. 쿠차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동쪽과 서쪽을 연결해주는 주요 도로를 장악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죠.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변 강대국에서 이곳을 장악하기 위한 쟁탈전이 종종 있었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더욱이 사막을 가로질러야 하는 사막 남도보다는 동쪽에서 이곳 쿠차에 접근하기가 비교적 용이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왕조마다 이곳을 탐냈고 동시에 중국 북부 지역에서 우리 쿠샨 왕국을 한번 봤었는데요. 그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던 월지족을 저 멀리 서북인도로 몰아냈던 흉노족도 바로 이곳을 탐냈습니다. 왜냐하면 중개 무역 상권의 주요 거점 중에 하나였던 쿠차를 점령했을 때는 정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꽤나 쏠쏠했던 거죠. 때문에 쿠차는 끊임없이 중국 혹은 흉노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중국이나 흉노 어느 쪽이든 자신들의 세력을 미치는 시기가 되면 바로 쿠차 왕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세우는 왕으로 다시 새로 등극을 시키고 거기에 이어서 그 새로 등극한 왕의 아들을 볼모로 잡아가는 이른바 질자제도라는 것을 적용시켜서 자신이 세워놓은 쿠차 왕이 절대 배신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기까지 합니다. 당시 중국의 부견이란 사람은 일찍부터 이 쿠차에 있는 한 승려가 중국에 들어와서 자신을 보좌하면 나라를 크게 흥성시킬 거라는 예언을 듣게 돼요. 그리고 알아보니 인도에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왕족이었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스님이 있는데 그 이름이 구마라집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여광이라는 장군을 파견해서 쿠차를 정벌하고 동시에 그 스님을 끌고 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382년 여광은 구마라집 스님을 목표로 해서 쿠차를 단번에 정벌하고 이제 구마라집 스님을 끌고 오게 됩니다. 여광은 한 나라를 점령했고 또 구마라집 스님을 딱 보자마자 느낀 게 굉장히 어린데 뭘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온갖 모욕을 줘가면서 중국으로 끌고 가요. 심지어는 스님을 달리는 말 뒤에 손목을 묶어서 말이 달리면은 그만큼 달려야 하는 상황, 걸으면 또 걷고 너무 빠르게 달리면 그냥 질질 끌려오는 그런 상황에 모욕까지 줘가면서 끌고 가는데 그럼에도 안색이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구마라집 스님의 모습에 여광은 나이는 어리지만 보통 인물은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는 도중에 홍수가 날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절대 머물지 마십시오. 사람이 죽습니다.
혹은 이 지역에서는 지금 반란이 일어날 예정이니 이곳을 스쳐 지나가지 말고 조금 길을 돌아서라도 다른 곳으로 갑시다 하는 그런 사람을 구하려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 그런 구마라집의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진심 마음에서 존경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구마라집 스님은 중국 장안, 지금의 시안이라고 하죠. 이곳에 401년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든가 또 구마라집 스님의 어떤 명성을 이미 중국 안에서는 들었기 때문에 도착과 동시에 국사의 예우를 받으면서 소요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많은 대승경전을 번역하실 수 있게 이 황실에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수많은 그런 경전들을 번역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대승불교의 진수를 소개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당시까지 중국인들은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들 식으로 좀 얼버무려 이해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런 얼버무리는 습관, 이런 것도 모두 바로잡은 것이 바로 구마라집 스님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극락, 도량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용어를 처음 도입하신 분도 구마라집 스님이고요. 또 우리가 자주 읽고 베껴 쓰는 묘법연화경,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반야경, 이런 그 많은 경전들을 번역하신 분이 바로 구마라집 스님인 거죠. 이렇게 수많은 경전을 번역해서 소개한 스님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 스님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시는데 뭔가 틀린 게 나오지 않았겠어? 그래도 잘못한 게 있지 않았겠어? 라는 시기 어린 그런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구마라집 스님은 입적 당시에 그런 그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끝내십니다. 혹여 내가 번역한 것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화장한 후에 내가 말을 하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내 혀도 모두 다 타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입적하십니다. 그럼 구마라집 스님의 혀는 타버렸을까요? 아니요. 스님의 몸은 모두 다 타들어갔는데도 마지막 혀만은 타지 않고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시안에 위치한 종남산의 초당사라는 곳에 구마라집 스님의 사리탑, 혀를 모셔놓은 사리탑이 모셔져 있고요. 지금까지 조금 고단했던 구차국 역사 속에서 우리 불교사,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보고 읽고 또 사서, 그러니까 베껴 쓰는 그런 경전들을 많이 번역해내신 그런 구마라집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민족의 한이 담긴 노래가 아리랑이라고들 하죠. 이곡 쿠차 역시 민족의 한을 음악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악기가 상당히 많이 발달했어요. 우리나라나 혹은 중국이나 일본, 동아시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통 악기의 대부분이 이곳 쿠차에서 전해진 것이라고 하는데 고운 소리를 내는 악기와 함께 동쪽으로 온 파란 눈의 구마라집 스님. 청아한 음악이 흐르듯 부처님 법이 잔잔히 이어주게 해준 구마라집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